한 여인을 사랑한 대가가 이토록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돌아올 줄. 12년 전 26살이었던 황중이는 몰랐었다고 과거의 모습을 마주한 그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 결혼을. 그때 마음은 뭐 사랑이었죠. 군인이었던 2006년 당시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 장교였던 황중이. 어느 날 부대에서 안보 강연을 해줄 탈북자 강사를 초청했는데 그것이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탈북자 강사인데 뭔가 세련되게 하고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됐다는 두 사람은 곧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를 만나고 난 뒤로 황중이의 신변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가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차가. 대체 무슨 일일까? 모든 의문은 그의 연인 원 씨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비로소 풀리게 됩니다. 탈북자로 위장해서 국내로 들어온 뒤 7년 동안 활동해온 30대 여간첩이 오랜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정원을 포함한 4개 기관이 3년 동안 합동수사를 벌인 끝에 검거된 여성 간첩 원정화. 군부대 안보 강연을 빙자하여 여러 곳에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사 기밀을 수집한 사실과 또한 안보 강연 시 알게 된 군 장교와 교제하면서 간첩 활동을 위해 이른바 성을 도구화하는 행태도 보였고 부대에 있는데 차를 몇 대가 와요. 저한테 군 검찰이 와가지고 수색영장을 보여줘요. 뭔지를 몰랐어요. 뭐 수색을 하겠대요. 어리둥절했죠. 원정화에 관련된 물품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사줬다랄지 받았다랄지 뭐 그런 것들. 로브할 수 있고요. 연예에서 볼 수 있고 원장아가 아까 간첩이라고 느꼈다. 그런 기진 않아요. 그럼 원장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면 계속 숨겨야 되고 이게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원정화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군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데다 군사 기밀까지 누설했다는 겁니다. 이는 연인 원정화의 자백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국에서도 받아준 탈북자잖아요. 그 강연을 돌아다니고 있고 간첩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못했으니까 부대 위치랄지 뭐 안보 강사 이름을 물어봤었고 알려줬고. 하지만 원정화가 간첩인 줄 몰랐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공범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 황중이. 도로 2번 다시 그는 군복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의 좋은 출신 성분과 화려한 이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원정화. 저는 중학교를 중퇴한 15살에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위원장에 의해 발탁돼 낮에는 조직부 서기로 근무하고 밤에는 금성 정치대학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평양에 위치한 특수부대인 805 훈련소에 입소한 원정화는 태권도, 독침 뿌리기, 오각별 던지기 등 본격적으로 대남 침투를 위한 특수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25살에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중국에서 먼저 공작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에 머물면서 탈북자를 색출하거나 한국에서 온 사업가들을 납치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2000년 9월 난파 지령을 받고 임신한 상태에서 2001년 10월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조선족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결혼, 임신한 상태로 국내에 입국하게 됩니다. 탈북자로 신분을 재세탁한 뒤 본격적인 간첩 활동을 시작한 원정화. 미군 기지를 촬영하는가 하면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군 장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수집. 중국과 일본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북한 보위부 요원에게 정보를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무역을 한 그런 관련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거죠. 그럼 수익금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수익금이 이제 공적금으로 쓰여지고.
무역업체를 운영하며 번 돈으로 공작 활동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조달하기도 했다는 원정화. 그녀의 이런 대담한 행각들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간첩들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서설도 이런 서설 진짜 북한에서 한 사람들은 다 알지 이거. 중학교면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15살 된 걸 뭘 안다고 거기서 낮에는 소기로 일시키고 금성정치대학에 보내겠냐고요. 금성정치대학에는 15살짜리가 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송임들이 가는데 송임들. 무엇보다 사로청에는 서기라는 직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금성정치대학 역시 야간반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임신하라고 하질 않아요. 북한 절대 거의. 왜?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뭐 임신해서 뭐 한국으로 가게끔 만든 그게 절대로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지. 김현희 보면서 그 몰라요? 사실 뭐 미군 부대들에 대한 거 있잖아요. 여기 부대 기지들이 있는 거, 뭐 지도 뭐 다 이런 것들. 저기도 다 아는 거예요. 그녀가 입수했다는 정보 역시 군사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 우린 이에 대해 가장 잘 알만한 사람, 진짜 간첩에게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얼음물에서 오래 견디기, 바닷물에서 오래 참기. 이걸 왜 해? 이거 다 거짓말이야. 무슨 독침 던지기, 오각별 던지기, 표창 던지기. 영화 같은 거 봤겠지 뭐. 영화예요. 그녀의 이력 중 사실인 것은 대체 뭘까?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공작금을 알아서 벌어서 써라 뭐 이런 형태의 간첩도 있네. 아무리 북한이 돈이 없으면 공작을 아예 안 하지. 공작을 하면서 돈을 안 주고 벌어서 써.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공작이 아니라니까. 원정화, 과연 그녀를 특수훈련을 받은 간첩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간첩임을 숨기기 위한 고도의 위장술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데 수사기관은 그녀에게 지령을 내린 상부를 검거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 놀랍게도 위장 탈북 간첩 원정화의 계보로서 역시 탈북자로 위장해 간첩 행위를 하였음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원정화의 의붓아버지 김씨, 그 역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원 씨의 자백에 따라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조선노동당 당원증과 북에서 지령을 받을 때 쓰이곤 하는 단파 라디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가 간첩임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습니다. 원나만 sensu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잡혀 들어간 거지. 단판하죠. 여기 있잖아요. 짝퉁 가지고. 북한하고 이거 가지고 지령 받고 뭐 했다고. 지령 받으면 그렇게 받겠어. 옛날 아날로그식으로 북한 애들도 안 할걸. 그런 모든 것이 다 의붓딸 원 씨의 거짓말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원정화가 백과사전에 등재된 걸 보건데 아무 어처구니 없어서 고등중학교도 못 나온 저런 북한 국가안전 보이고 나파한 간첩 넘버원. 원 씨가 4살이던 해 그녀의 어머니와 재혼했기에 그는 누구보다 그녀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가출하고 떠돌이하고 친척집 땡기면서 사기치고 아는 사람 집에 가서 또 그 처박혀 있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그 집에 물건 훔치던 뭐 해준다고 사기치고 띄어먹고 돈 띄어먹고 도망가고. 원정화 탈북시킬 때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너무 거저 출소해 나가지고 1년 반도 될까 말까 했는데 계속 사기 엽잡해서 그래서 또 재수감 될 수 있다고 해서 가족회의에서 보낸 거예요. 이후 김 씨 역시 탈북을 했고 남한 땅에서 재회하게 된 두 사람. 생업으로 무역업체를 운영하게 됐는데 그녀는 늘 일은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경영할 거라면서 들어온 남자는 10명이 넘어. 어느 은행 지점장, 어느 문구점 사장, 점프 트럭 운전수. 그렇게 하고 수법이 뭔지 알아? 먼저 돈 받아 챙긴다고. 우리 아버지 무역이 아주 무슨 유명한 지금 무역하는데 투자하라고. 결혼 조건부로. 무슨 난파 간첩이야. 자기 스스로 셀프가 된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거 다 100% 색깔은 거짓말이야. 날 거짓말. 2014년 출소한 이후 이붓아버지 김 씨를 찾아왔다는 원정화.
그녀는 김씨를 자신의 상부라고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눈물로 사죄한 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막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날 안다는 사람은 지금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더니 원정아는 간첩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김연희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럼 내 국가안전보위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말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의 주범 김연희. 당시 115명을 숨지게 한 그녀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특별 사면된 뒤 한국에 정착한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수사진이 확보한 증거 중 그녀가 간첩임을 증명해줄 만한 직접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원정화, 그녀의 자백과 주변인의 진술만이 그녀를 간첩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인의 진술마저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정아 사건은 제가 북에 있을 때 들었어요. 야, 그 어느 동네에 있던 그 원정아 말이야. 걔가 뭐 거기서 간첩임을 받고 왔대 보위부에서. 그래 지금 뭐 이게 떠들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들끼리도 웃죠. 아까 무슨 간첩이냐고. 그래 웃었지. 야 여기서 뭐 그 손인경수 갔다 온 애도 뭐 간첩이 되는 거야? 거기 가면 뭐 이러면서. 합동수사본부의 발표에 북에서도 이례적으로 원정화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실제 난파했던 공작원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원정화 사건은 대체 어떻게 부풀려진 걸까? 우린 오랫동안 사건을 취재해왔다는 한 기자에게서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씨가 이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 지휘했던 분이에요. 보안수사대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볼 때는 원정화 씨는 간첩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만 계속 그냥 항의를 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거의 정신병 앓다시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원정화를 최초로 수사했던 경기청 전 보안수사대장 소 씨. 그는 원정화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생각해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람 가만히 있어서 김연희 얘기 한마디 그냥 뭐 들어보더라. 김연희 봐라 얼마나 멋있게 사냐. 근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원정화가 김연희 얘기에 순간에 고무가 됐고 김연희처럼 살게 해주겠다. 원정화의 고백과 일치하는 증언입니다. 그렇게 원 씨는 특수훈련을 받은 간첩이 됐고 연극성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끊임없는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해요. 불우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반동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반동형성 심리에 의해서 지나치게 좀 극적이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에 잘 맞게끔 이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녀를 거물로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소 씨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원정화 사건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였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촛불시위 두는 거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08년 여름 거리를 뒤덮었던 촛불들. 원정화 간첩 사건은 바로 그 시기에 발표됩니다. 미모로 군인을 포섭한 거물급 여간첩 사건은 광화문에 쏠려있던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에 충분했고 원정화는 5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과 거기에 수사기관의 어떤 설계가 보태져 세상에 발표된 것으로 보이는 원정화 간첩 사건. 지금 이제 나가면은 이제 새벽 5시까지 일을 합니다. 아, 야간 택시 일 하시는 건데? 네네. 가장 큰 피해자는 원 씨의 연인이었던 황중이었습니다. 60km 구간입니다. 당시 26살의 황중이는 어떻게 간첩 사건의 공범이 된 걸까? 법전을 보여주면서 국가보안법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다. 인정 안 하면 무기징역이라고 그러고 인정하면은 음원 벗는다는데 반말로 진행을 하고 뭐 볼펜을 집어 던지고 윽박 지르고. 원정화는 얘기를 했고 그럼 두 개를 딱 놓고 있어요.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가겠어? 신뢰가 그런 적 없습니다. 응? 그런 적이 없다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아니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저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냥
내 인내심은 마지막이야. 원정아 씨가 간첩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난 사실 간첩이 아니었는데 간첩으로 얘기를 했다던가 또는 내가 사실은 이 피고인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하나라도 전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아닌 거죠. 그는 그녀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마침내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황입니다. 왜 보잖아, 얼굴 보이잖아. 근데 잠깐 열어주면 안 돼?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나 재심 준비하는데. 갑작스런 방문에 그녀 역시 당황한 걸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네.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검사게요. 황 씨에게 다가온 경찰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 어떤 분 사시는지 아세요? 원정아. 어떤 분이세요? 옛날 연인이었다. 옛날 연인이요? 네. 아니, 쏘지 마세요, 선생님. 네? 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 신고가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모든 외부인이 들어와서 계속 선홍이다. 굳게 닫혀있는 문은 조금도 열리지 않았고 잠시 뒤 야. 그렇게 쫓아내고 있을 줄 몰라. 나는 네가 다음에 100년, 1000년 온다 해도 나 계속 신고할 거야. 내 인권 침해가 되고, 그지? 이 무작정이 뭐냐? 이게 동방내주기라는 나라가 그냥 아무 때나 막 찾아오니?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부터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재심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날선 반응을 보이는 그녀. 야, 나 좀 편히 살자야. 진짜 네가 그 재심하는 거는 난 관심 없고, 한때 사랑했던 연인으로서 그런 그녀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녀는 왜 아직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려는 걸까? 허재현 기자는 그녀가 간첩 출신으로 살아야만 하는 숨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뭐 수사팀이 뭐 나눠 가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또 원정아 씨 생활비로도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원정아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탈북민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간첩으로 잡혔었잖아요. 간첩으로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선생님. 태줘요. 네, 태줘요. 보안경찰이 태줘요. 너 김현이 봐라. 김현이처럼 살아야 된다. 결시키거든. 너네 간첩유예 받았다는 것만 말하면 평생 별로 잘 살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옆 사람들도 야 이거 자본주의 힘들다는데 우리도 뭔가 좀 해가지고 뭔가 좀 받으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 출소 이후 찾아간 의붓아버지 김 씨에게 한 수사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원정화. 위증죄로 니는 걸려들어서 우리가 바로 또 구속을 할 거라고 꽁꽁 숨어 살아요. 식당 설거지나 하면서 자기 한 달에 3-40만 원씩 도와줄 테니까. 그래 어떻게 나는 생활이 급하고 하니까 사실 3-40만 원씩 날라주는 돈 가지고. 경찰청에서는 9월 간첩 원정화의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에 대한 특진 및 표창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소 씨의 후임으로 왔던 보안수사대 권모대장으로 원정화 사건 이후 관련 경찰관들과 함께 특별 승진 및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정화가 여전히 간첩으로 인식되고 행세되는 그 뿌리를 근절할 수 있어야 온전히 우리 황의 재심 무죄뿐만 아니라 온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원정화로 인해서 수많은 그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좀 제거될 수 있다. 원정화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풀어줄 열쇠는 원정화. 그녀가 쥐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 타겟으로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아야 된다. 국가가 개인한테 이러면 안 된다. 본인도 그렇고 특히 정말 저를 생각해서라도 진실을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